낭만서점 25회 첫 번째 트랙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론 쓰고 있는 허입니다. 네, 3월이 됐어요. 아, 네, 3월. 벌써 진짜 봄이 안 올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겨울이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이제 따뜻하고 그래서 좀 조만간 내복을 벗으려고 합니다. 아직도 입고 계신 거죠? 그럼요. 못 벗겠습니다. 제 2의 피부 같아가지고. 근데 네. 평론가님은 오랜 학창 시절을 드디어 마무리 잠깐 하시고 예. 지금 이제 졸업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3월을 맞이하는 감회가 네. 좀 남다르겠어요. 예, 잠시 학교를 이제 떠나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석사를 졸업했거든요. 근데 박사과정을 바로 진학하진 않고요.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를 쉬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동안 좀 못 해본 일들을 해볼 계획을 좀 세우고 있고요. 뭐 제가 작가님께 말씀드렸던 그 책 출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박사 공부를 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준비를 또. 그럼 백수네요, 일단.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하시니까 그렇죠. 뭐 네. 근데 뭐 학교 다닐 때도 백수였고요. 네. 에이, 그건 아니죠. 학교 다닐 때는 사고를 치면 네. 경찰서에 가서 사고를 치면 대학원생 학생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직업에. 근데 지금은 이제 무직이라고 쓰는 무직이죠. 예. 네. 평론가라고 써야 되나? 아니요. 근데 네. 평론가는 직업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고정적으로 뭐 들어오는 것도 없고 자격증이 있어야. 재밌겠다. 경찰서에서 직업에 가로 네. 열고 문학평론가 이렇게 쓰면 경찰님들의 반응이 궁금하네요. 저건 그냥 이렇게 무직이라고 네. 직업이 없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청년 실업 뭐 이런 거 심각한데 저도 그중 한 사람으로서. 작가님 왜 얼굴을 가리셨어요? 근데 뭐 평론가님 항상 준법 정신도 투철하고 네. 네. 잘못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무단횡단은 좀 합니다. 많이 자주 합니다. 하죠. 네. 예. 근데 그 외에는 법을 지키면서 살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작가님은 네. 뭐 봄 맞이해서 좀 특별한 일 봄 없어요? 같지는 아직은 않고요. 네. 근데 저도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3월을 새로운 마음으로 진짜 시작해 보려고. 근데 원래 해요. 모든 해는 1월부터 시작이잖아요. 근데 왜 작가님도 이렇게 학기처럼 네. 학기가 시작될 때 그런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 잡으시는군요. 저희 이제 애가 첫 번째 기관에서 두 번째 기관으로 옮겼고 네네. 더 훨씬 제 집에 늦게 와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생 아직 아닌데 초등학생 직전에 좀 더 늦게 오고요. 초등학생 되면 일찍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전에 네. 일을 바짝 하려고 네,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저희 아이가 졸업을 했어요. 첫 번째 졸업인 거예요. 인생에 첫 번째 들어간 기관에서 이제 네. 몇 년을 다니다가 졸업을 했는데요. 졸업식 가기 전날 예. 마지막 수업을 하는 날 아침에 막 가기 싫다고 하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프대요. 자기 1년 더 다니면 안 되냐고. 네. 아이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거일수록 냉정하고 차갑게 말해야겠다는 생각에 예. 사람은 시작이 있으면 항상 끝이 있는 거고 만나면 헤어진다. 10살도 안 된 아이한테 그런 인생의 냉정한 법칙을. 네, 그렇지만 너가 슬픈 감정을 느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네. 그렇지만 네가 이걸 극복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다. 네. 이렇게 말했더니 애가 놀랐지만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대꾸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울음을 딱 그치더니 다녀오겠다고 가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네. 작가님께서 이 3월에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왜 그러니까 새롭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새롭다는 말은 항상 끝이라는 말과 또 다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서유미 작가의 소설이 끝의 시작이라는 제목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슌볼스카라는 시인의 시집 제목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끝과 시작은
정반대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끝을 내야 시작을 하는 거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거니까요. 예. 네, 이렇게 끝과 시작이 다르지 않다는 마음으로 3월을 맞이하면 좀 더 새롭지 않을까. 예, 그런 마음으로 항상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댓글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네. 저희 새해 덕담을 또 남겨주셨는데요. 지성과 미모님, 이제 이 닉네임 외울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평론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낭만서점 한 주 스킵되니 정말 서운해요. 그래도 기다림이 설레임으로 다가오니 위로가 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성과 미모님을 비롯한 네,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존님은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네. 또 저희도 아쉽지만 또 우리끼리라는 그게 정말 좋을 때도 많습니다. 예. 낭만서점 응원하는 팬들 있다는 거 아시죠 하셨는데요. 잘 알고 있고요. 네. 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난 그 황석영 작가님의 그 단편선, 네. 예, 한국문학 단편선에 대한 후기 노랑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낭만서점 오랜만이라고 이번 화는 국문과인 저에게 뭔가 개강맞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 방송이네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작가님께서 그때 저한테 논문 좀 그만 찾아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은 논문을 조금만 찾아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예 안 찾아보진 않고요. 네. 네. SYJ님도 한국문학 수업을 듣는 것 같았다고.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강제로 교실에 앉혀져서 듣는 수업은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듣는 수업은 전 좋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별 위에 별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 별이 벌써 913개나 달렸어요. 어우, 이제 진짜 전 1000개가 될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금방이네요, 1000개. 네. 이제 좀 있으면 1000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그러네요. 네. 이거 제가 지금 누르니까 바로 914개가 되네요. 아니, 이렇게 조작이 가능한 방송이었다니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네. 네. 그렇군요. 저도 방금 하나 눌렀는데 915개가 됐네요. 그렇구나, 이게. 이게 중복 투표가 가능했군요. 가능하군요. 피디님 혹시 매일 하루에 자기 전에 10개씩 누르시는 거 아니었어요? 네. 여러분들 다 모르셨으리라 믿고요. 네. 이제부터 아셨으니까 저희 1000개 언제 도달하는지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추천해달라는 그것을 녹음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요. 교보문고 직원분께서 또 네. 자발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먼저 네 첫 바다를 그러게요. 장식해 주셨어요. 네. 예, 스타트를 이렇게 끊으셨는데 네. 꼭 그분처럼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자유롭게 네.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작은 예가 될 수는 있겠지만요. 네, 여러분은 또 들어보시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허영진입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사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읽고 사랑하시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요. 이 책은 와타나베라는 한 청년이 나오코라는 여성과 미도리라는 여성과의 어떤 삼각관계, 그 세 사람의 어떤 그 삼각축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일종의 이제 연애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책을 연애소설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로 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하루키 같은 경우는 어떤 한 개인이 억압적인 집단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어떤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다룬 책들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사실 이 책에 나오는 와타나베나 미도리의 경우에도 좀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연애소설이라는 표피에 가려져서 잘 보이진 않는데,
그래서 그 미도리와 그 와타나베의 그 스크립트 대화 부분을 읽어보면은 그런 어떤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읽어보시면 좀 색다르게 상실의 시대 노르웨이 숲을 읽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에 그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는 그 정치적인 발언을 안 하기로 유명한 분이었는데 요즘 속속 정치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맥락들 속에서 미도리와 와타나베의 대화를 좀 눈여겨보신다면 재미있는 또 좀 다른 체험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 숲, 상실의 시대를 다시 한번 낭만서점 독자분들과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추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영진님은 네.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를 소개해 주셨네요. 예, 상실의 시대. 참, 예, 뭐 제가 좋아하는 책이고요. 대부분 뭐 집에 한 권은 정말 있는 책, 다 있죠. 가끔 두 권도 있는 책. 네. 저희 집에 상실의 시대하고 노르웨이의 숲 이렇게 두 권이 나란히 꽂혀 있습니다. 네. 예. 전 뭐 쫄고도 좋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대부분 아주 최근에 읽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읽거나 오래전에 읽거나 하셨을 텐데요. 그런 책들을 오랜만에 다시 책장에서 꺼내어서 읽어보면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제 경우는 많이 그렇거든요. 오늘 다룰 책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상실의 시대, 노르웨이의 숲 한번 꺼내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함께 읽고 싶은 책들 추천해 주실 분들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내주셔서 채택되셔서 저희 낭만서점에 소개된 분께는요,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10,000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 하고요. 그다음에 교보문고의 안목으로 선택한 책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여기는 낭만서점입니다. 네, 저희 3월을 맞이하고 해서요. 이번 25회 첫 번째 트랙의 테마는 3월에 걸맞는 것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이제 학교를 떠나게 됐다고 작가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아이의 그 졸업과 또 입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그 중심인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학교가 나오는 소설 2권, 네, 1부와 2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예, 진짜 학교라는 이 공간은 정말 한 7살이 지나고 딱 8살부터는 무조건 그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잖아요. 의무교육이니까. 그렇죠.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고등학교, 뭐 요즘에는 거의 대학도 의무교육화된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정말 긴 학업 기간을 거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작가님께 학교는 어떤 장소였나요? 학교는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학교라는 공간을 단일화해서 말하기는 저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시절은 왠지 하나로 묶여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저의 경우에는 제가 대학을 2번 다녔는데 중고등학교와 첫 번째 대학은 이렇게 하나로 묶이고요. 네. 나중에 좀 쉬었다가 나중에 입학한 학교는 또 저한테 다른 의미거든요. 근데 그것은 얼마나 자발적으로 네. 예, 그 공부를 선택해서 시작을 했는가, 그 학교에 내가 얼마나 가고 싶어서 갔는가의 차이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네. 그렇죠. 작가님의 경우에는 특히 나중에 그 서울예대에 입학하신 건 네. 정말 작가님 글을 쓰고 싶다는 네. 이유로 그렇죠. 예, 간 거고요. 네. 그래서 그 학교는 사실은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학교를 다녔다는 느낌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오늘 이 주제로 이야기하려는 학교는 초, 중, 고, 대학 저 네. 역시 뭐 다르지 않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들어간 공간이라기보다는 네,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네, 중학교 졸업하니까 고등학교 가야 되고 네. 그런데 들어갔더니 내가 정말 원하지는 않는 굉장히 낯선 공간에 혼자 떨어뜨려진 느낌이 들었고요. 3년 동안 뭐 중고등학교 6년 동안은 중간중간 행복하고 그런 즐거운 순간순간들은 있었겠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이를 악물고 견뎠다는 생각이 드는 네. 네, 저는 지나고 봐도 그러네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공간이 이 졸업을 하고 나면 역시 학교 다닐 때가 좋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분들이 또 많죠. 심심치 않게 계시지 않나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네. 정말 기성세대가 된 느낌이 들어요. 저도 가끔 그렇게 말하거든요. 학생들이 학교 다니기 싫다고 하면 그때가 좋은 줄 알아라고 하는데 반은 진심이에요. 그때가 사실 다른 그건 돈은 안 벌어도 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있죠. 돈 안 버는 게 어디야. 안 벌어도 하는 게. 근데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래? 그러면 됐고요. 노 땡큐 이렇게 말할 맞아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고등학교 시절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맞아요. 그런데 만약 저한테 너 그럼 거기 다시 살래? 그곳으로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갈래? 그러면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2013년에 썼던 장편 소설 안녕 내 모든 것이라는 그렇죠. 장편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 맞아요. 시절 이야기인데요. 그거 쓰면서 완전히 그렇진 않겠지만 그 시절을 다시 돌이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런 질문 혼자 해봤거든요. 네. 이 공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고개를 절레절레 힘들었고요. 예. 그 제가 작가의 말을 썼었는데 고3 때 느꼈던 어떤 감정이 있어요. 다 자율학습을 하는데 예. 정말 교실이 쥐죽은 듯 조용한 거예요. 모두 다 똑같이 몇십 명의 여자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등을 오그린 채 책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뭘 하는지는 다 잘 모르겠어요. 머릿속으로는 다 다른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제가 문득 혼자 고개를 딱 들었을 때 그 아이들의 그 이렇게 구부린 등만 보였거든요. 예. 그 섬뜩한 느낌이 그 오랜 후에 그 소설을 저한테 쓰게 했어요. 그렇게 그 시절은 그만큼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랬던 만큼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날카로운 조각 같은 그런 기억들로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제가 나이 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피가 정말 뜨거운 시기잖아요. 사실 그럴 때죠. 성춘향과 이몽룡, 그러니까요. 로미오와 줄리엣 다 그러니까 뭔가 그 하고 나이인데. 싶은 어떤 욕구들이 계속 불쑥불쑥 솟아요. 맞아요. 네. 성적 욕구도 사실 가장 충만할 때였던 것 같고요. 그게 뭐 성적이라고 말하면 그런데 리비도가 충만할 리비도죠. 때죠. 네. 맞아요. 그런 애들을 그 작은 교실에 다 가둬놓고 네.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럼요. 심지어 막 머리도 다 똑같이 잘라야 되고 그러니까요. 옷도 똑같이 네. 입어야 되고. 근데 또 혹자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리비도가 분출하는 시기에 애들이 그렇게 모아놓지 않으면 네.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공부라도 해 이러지 않으면 되게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네. 그런 기성세대 분의 이야기도 들은 기억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뭐 저희가 이런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학교 하면 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소설이 역시 첫 손가락으로 저는 그리고 작가님도 그러셨겠지만 바로 이 소설이더라고요. 네, 저희가 일부에 함께 이야기 나눌 소설은요. 이 책 역시 집에 한 권씩은 또 있으실 거라 네. 믿는 소설입니다. 음. 네. 혹시 우리 집에 없는데 싶으시면요. 한번 책장을 보세요. 언젠가 10년 전에 사놓고 예. 잊은 이 소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보시면 정말 있을 겁니다. 네. 예. 바로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입니다. 네.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 정말 그 미국의 대표적인 성장 소설로 예. 꼽히는 그런 소설입니다. 누구나 제목은 들어봤을 소설이고요. 읽지 않았더라도 읽은 듯한 착각을 주는. 그렇죠. 네. 이게 뭘까? 그런 게 몇 개가 있어요. 예. 위대한 개츠비? 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저도 뭐 문학평론을 쓰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고전 중에 읽지 않은 책들이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읽어야 되겠다는 어떤 강박은 늘 갖고 있지만 막상 손에 잘 안 잡히거든요. 네, 시간 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최근에 읽을 책들도 많고 공부도 많고 일도 많은데 네. 그 고전에까지 그렇게 할 시간이 정말 여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어떤 작품의 주인공 이름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줄거리는 대충 알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왜 그렇지? 보면 너무 유명해서 하도 여기저기에서 어릴 때부터 들려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로 알고 있으면 좋은데 여러 개가 뒤섞인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데미안과 호밀밭의 파수꾼이 막 줄거리가 뒤섞여. 맞아. 그렇죠. 싱클레어하고 네. 홀든하고 친구 아니야? 친구. 그런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뭐 호밀밭의 파수꾼은 또 우리나라 이게 저는 고전이 조금 왜곡되어서 수용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중고등학교 때 그 필수적으로 읽어야 할 뭐 책의 목록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요. 수능이나 뭐 논술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대비하면서 이런 리스트들이 돌고 이런 것들로 뭐 독후 활동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호밀밭의 파수꾼은 또 그런 책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 뭐 이런 곳에 호밀밭의 파수꾼을 치면 급해요. 줄거리 요약 내공 30 막 이런 네. 맞아요. 분들이 막 너무 많아요. 네, 정말 너무 절박해서 달아주고 싶은 저라도 해주고 싶은데 방학 숙제였나 막 이런. 되게 재밌는 건 그런 줄거리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또 단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럴까? 내공 받으려고. 네, 안 찾나 봐요. 찾는 것보다 누가 달아주는 지식인 올리는 게 빠른가? 그러게요. 잘 모르겠어요. 저 그 심리를.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호밀밭의 파수꾼 줄거리 이렇게 딱 치면 자동 완성되던데. 네. 저도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항상 이 줄거리 요약이 사실 난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뭘 가져와야 할지. 그냥 제가 요약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근데 또 이해는 되는 게 호밀밭의 파수꾼을 줄거리 요약하기가 참 난해해요. 한편으로는 또 정말 간략하게 요약할 수도 있고요. 할 수도 있지만 또 이걸 그래서 내러티브가 뭐냐라고 하면 내러티브가 뭐라고 해야 할지 그만큼 뭐 어떤 전통적인 소설 양식의 기승전결과는 또 조금 거리가 있는 그렇죠. 그런 플롯입니다. 그리고 이 호밀밭의 파수꾼은요, 이 작가를 둘러싼 이야기도 맞아요. 정말 많아요. 셀린저에 대한 풍문이 많아서요. 셀린저가 은둔의 작가로 유명하죠. 알려졌죠. 네, 파인딩 포레스트인가요? 네네. 네, 그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그 영화가 바로 셀린저를 주인공으로 그 모델로 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런 셀린저가 그 2010년에 타계했다는 소식을 아마 많은 분들께서 또 접하셨을 겁니다. 셀린저는 1965년 이후로 이제 그 미국 뉴햄프셔주 코니시라는 마을에서 계속 살았는데요. 뭐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근데 이렇게 은둔을 하셨는데 꽤 장수하셨습니다. 91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거든요. 셀린저 하면 젊었을 때 이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내고 그 이후에는 잠적한 이런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오래 또 그 삶을 사셨던 그래서 셀린저가 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들려왔을 때 셀린저가 원래 돌아가신 거 아니었나? 이런 그 맞아요. 반문을 또 많은 사람들이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셀린저는 1919년생이네요. 뉴욕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요. 정말 뭐 좋은 학교 나오고 뉴욕대와 컬럼비아대에서 창작 수업을 받았는데요. 예민한 영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르주아의 삶을 사는 예민한 영혼.
이죠. 그래서 뉴요커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작가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요. 1951년, 그러니까 정말 30이 갓 넘은 나이죠. 이때 그 단 한 편의 첫 장편인 호밀밭의 파수꾼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현재도 매년 30만 부가 팔리고 있다고 해요. 예. 네. 그리고 그 작가님과 제가 들고 있는 책이 믿음사에서 나온 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계문학 전집 안에 네네. 포함되어 있는 책인데요. 세계문학 전집 안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또 그래요? 호밀밭의 파수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읽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그렇게 읽고 좀 어린 나이에 이걸 읽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홀든과 비슷한 나이에 16세 이걸 읽으면 빨리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그 조금 이른 독서가 아닌가 하는 감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른 독서라 함은 어떤 이것이 성장소설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정말 성장기에 있는 소녀들보다 어른들에게 더 깊은 이해를 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어른들이 호밀밭의 파수꾼은 다 예전에 읽었어. 15살에. 네네. 그리고 꽂아놓고 잊어버리는 그런 책은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읽으면서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호밀밭의 파수꾼이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이 비속어도 많이 나오고요. 네. 또 내용 자체가 이른바 건전하다고 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아이러니한 건 요즘에 그 학교에서 이 호밀밭의 파수꾼을 필독서로 지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읽어보면 선생님들이 안 읽어보고 지정하는 거죠. 네. 이거 그냥 너희도 반항해야 돼. 이렇게 네. 부추기는 책이기도 호텔로 하거든요. 창녀 부를 수도 있어. 근데 이거 읽고 독후감 써? 저 정말 궁금해요. 그 맥락도 선생님들이 이걸 읽고 독후감을 써오라는 맥락도 궁금하고 학생들이 써낸 정말 이거 읽고 써냈을까? 그렇죠. 네, 이것도 참 의문스러운 호밀밭의 파수꾼입니다. 의문에 둘러싸여 있어요. 셀린저만 의문과 풍문에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 역시 그런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출간이 됐을 때요. 그러니까 1951년에 출간이 됐는데요. 셀린저가 원래 뉴요커에 이제 주로 작품들을 발표했었고요. 그래서 이 작품도 그 뉴요커 쪽에 보냈답니다. 근데 그 부사장이 이제 이걸 보고 던진 첫 마디가 홀든 콜필드 미친놈 아니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소설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이제 막 너 작법이 잘못됐어 이러면서 이 셀린저에게 작법을 막 알려주려고 했다고 이런 일화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책이 출간이 막상 되고 나니까 비평가들 사이에서도 호평과 혹평이 서로 막 교차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문제작이었겠죠. 1951년에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959년에 당시 유명한 비평가였던 조지 스타이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그 셀린저와 이 호밀밭의 파수꾼을 통틀어서 셀린저 산업, 그러니까 인더스트리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 비아냥이 그렇죠. 들어있죠.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또 1973년에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검열당하는 책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1951년에 미국에서 발표됐다는 것이 지금 호밀밭의 파수꾼의 명성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밀밭의 파수꾼의 그 자자한 명성만 들었다가 책을 읽는 지금 2010년대 한국에서 책을 읽는 독자는요. 이게 뭐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950년대라는 미국의 배경이 정말 중요한데요. 2차 대전 후잖아요. 예. 미국이 다 잘 아시겠지만 정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주의적인 막 광풍, 메카시즘의 광풍이 몰아쳤던 시대고요. 그런 반면에 경제적으로는 이제 막 전후에 부흥하고 호황을 누렸던 예. 그런 때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미국인들은 정말 이제 우리가 뭐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부르는 그런 가치들을 막 내면화하고 그런 가치들에 순응해 가는 이제 그런 때였죠. 그래서 뭐 남자는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여자들은 예쁜 앞치마 입고 집에서 뭐 가정주부로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뭐 부부 사이가 가장 중요하고 예. 예, 뭐 가족들은 이렇게 그 미국의 그 화목한 가족 그 상 있잖아요. 스위트홈이죠. 네네, 홈 스위트 홈을 네.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안정을 희구하는 그런 가치들이 막 예, 뭐라고 해야지? 안정을 희구하는 가치들이 이렇게 막 각광을 받을 때였죠. 이럴 때 사람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면서 이런 메카시즘 같은 광풍에 다 이렇게 입을 닫고 모르는 척 네, 하고 살았던 거죠. 예. 우리는 그냥 순응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면 돼. 막 이랬던 건데요. 이때 바로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입니다. 예. 이런 시대에 대해서 정면으로 침을 탁 뱉는 예. 그런 소설이었다는 게 중요하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맥락이 또 이 책이 출간이 됐을 때 이게 미국의 이달의 책이라는 그 선정 그 도서가 뭐 있었대요. 그러니까 마치 뭐 올해의 책처럼 네. 매달 이렇게 책을 미국에서 선정하는데요. 그 책으로 선정이 되면 베스트셀러는 따는 당상이었다고 해요. 워낙 미국은 미국이 시장 크니까. 규모가 네. 크잖아요. 아유, 그쵸? 뭐 한국은 네. 진짜 100만 부 팔리면 와 막 이러지만 10만 부 팔려도 우한데. 미국은 막 1000만 부 팔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규모가 다르니까. 네. 네.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책이 그러니까 호밀밭의 파수꾼이 그 당시에 이달의 책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만약 그 호밀밭의 파수꾼이 그 선정위원회 어떤 눈에 들지 않았더라면 사실 이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작품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그 작품의 어떤 내재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당시의 그 사회적 그 환경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작품이 가질 수 있는 운명, 운 네. 이런 것도 분명히 있는 있겠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셀린저라는 그 작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것 네. 역시 중요하게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셀린저가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저도 궁금해서 그 케니스 슬라웬스키가 쓴 셀린저 평전을 좀 읽어봤는데요. 셀린저를 둘러싼 이야기들의 그 속속들이 어떤 비밀들이 있었는가를 이 책은 다 파헤치고 있는데 정말 셀린저가 작가로서도 흥미롭지만 한 인간으로서도 되게 좀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케니스 슬라웬스키는 셀린저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셀린저의 삶을 살피려면 우리는 먼저 그의 삶을 둘러싼 복잡성을 인정해야만 한다. 용감한 군인과 실패한 남편, 창조적인 열정으로 가득 찬 작가에서 자신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은둔을 택한 남자까지 모두 한 인물 안에 들어있다. 네, 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호밀밭의 파수꾼에 나오는 이 홀든 콜필드라는 인물이 물론 그 셀린저의 자전적인 면모를 반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는 그 학교에서 한번 퇴학당한 적이 있긴 해요. 네. 성적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는 사관학교에 가서 군인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그 전쟁에도 참전을 네. 하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좀 편집증적이라고 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작품에 대한 어떤 연결성 이런 것도 갖고 있는 작가였고요. 또 결혼을 3번 한 또 사랑을 계속 갈구했던 그런 남자이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면모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1950
2000년대 초반이면 그가 막 30이 됐을 때고요. 네. 네. 그 한 작가로 정말 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를 내갈길 수 있는, 세상에 난 이런 사람이다라고 딱 보여줄 수 있는, 뭐 꼭 그게 생물학적 연령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런 때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 셀린저가 원래 단편만 계속 네.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홀든 콜필드, 이 콜필드라는 성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하는 소설들이 단편에 꽤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집약해 보겠다. 그동안 이렇게 산발적으로 던져왔던 나의 세계관을 집약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쓴 소설이 네. 예, 이 호밀밭의 파수꾼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네. 그런 엄청난 야망을 갖고 네. 쓴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시대 분위기를 이게 뭐 51년에 나왔으니까 49년? 예. 이때 쓰여졌겠죠. 그렇죠. 49년, 50년. 근데 이때는 완전 뭐 메카시즘의 광풍이 몰아닥치고 어. 막 그럴 때까지는 아니었고 그 직전이었겠죠. 근데 그 시대 분위기를 절묘하게 감지하는 능력 같은 게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감하는 거죠. 예감하는 거죠. 미리 막 조짐이 오는 걸 음. 이제 알고 미리 이걸 정면으로 확 도발하는 네. 그것도 뭐 능력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그 이후에 온 그런 어떤 세계의 정신적 빈곤이랄까요? 이런 것들과 정말 딱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나중에 하는 뭐 반문화, 예. 뭐 히피, 어. 뭐 비트 그렇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나요? 네. 네. 그런 것들의 다 원조가 뭐냐고 하면은 호밀밭의 파수꾼을 음. 거론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뭐 꼭 셀린저 아니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정말 덜 알려지고 덜 읽혔는데요. 잭 케루악의 온 더 로드 같은 작품, 길 위에서. 길 위에서로 이렇게 번역이 일본어로 됐죠. 번역이 예. 됐죠. 조금 뭐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역시 뭐 홀든과 비슷한 그런 인물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두 명의 남자들이 정말 길 위 미국을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네. 여러 그 인간 군상들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묻는다면 예. 이제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정말 쓰였고요. 네. 잭 케루악이랑 셀린저랑 뭐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때 이런 어떤 그런 흐름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문학에. 네. 근데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잭 케루악의 길 위에서가 100배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100배 나요? 조금 줄여서 10배? 100배. 네. 물론 호밀밭의 파수꾼도 아주 좋은데요. 네, 그거보다 훨씬 좋으니까 잭 케루악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네. 호밀밭의 파수꾼만 읽지 마시고 잭 케루악의 온 더 로드 길 위에서도 읽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정말 취향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호밀밭의 파수꾼의 홀든 콜필드는 어쩔 수 없는 16세 소년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죠. 그쵸. 그래서 그 어른들의 세계를 이제 소년이 바라보는 데에 대한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작가 역시 그 한계를 기본적으로 이제 인지를 하고 인지를 있죠.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의 세계를 바라보는데 어떤 깊이나 통찰은 어쩔 수 없이 좀 덜할 수밖에 네네. 없습니다. 소년의 1인칭 화자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길 위에서는 그것에 호밀밭의 파수꾼의 더 어른들 버전이라고 할까요? 더 하드보일드하고 네. 피도 눈물도 조금 더 없는 네. 네. 그런 더 황량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소설을 좋아하는 독자분들께 아직 예. 안 읽으셨다면 잭 케루악이라는 작가는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호밀밭의 파수꾼 그렇게 네이버에 많이 올라와 있는 줄거리를 집대성하여 평론가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호밀밭의 파수꾼은요,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는 16살 소년 홀든 콜필드가 퇴학을 당한 후에 겪는 2박 3일 동안의 일을요 1인칭 시점으로 기록한 소설입니다. 끝. 짧게 하려고요. 네, 이제 세부적으로 살은 이제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붙여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길게 하면 재미없더라고요. 네.
다 이렇게 집중력만 흐트러지고. 조금 더 자세히 하면요. 그 홀든 콜필드는 16살 소년이에요. 우리나라만 나이 좀 미리 1살 먹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네, 그쵸. 17세 정도 된 소년이죠. 근데 뉴욕 부르주아 출신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기업의 뭐 고문 변호사라고 하고요. 어머니도 우아한 전업주부인 것 같아요. 예. 형이 한 명 있어요. 근데 형이 소설가였는데, 나름 인디 소설가였는데, 변절하여 헐리우드에서 시나리오 작가를 해보겠다고. 예, 예. 네, 그런 형을 좋아했으나 형에게 실망한 상태인 그런 형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2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친했던 바로 밑에 엘리라는 동생은 몇 년 전에 백혈병으로 예. 죽었어요. 그것이 이 홀든 콜빌드에게는 아주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막내인 아직 어린 그런 여동생도 한 명 있는 그런 가정 출신입니다. 남 보기에는 그냥 멀쩡해 보이는 그런 부유한 가정이에요. 그러게요. 4남매 중 둘째죠. 네. 홀든 콜필드는요. 네. 뭐 그런데 이 홀든 콜필드는 들어가는 학교마다 뭐 보딩 스쿨들이죠. 예. 그런 기숙학교에 입학을 몇 번에 걸쳐 하지만 그때마다 학교에서 잘립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간 학교가 펜시라는 학교죠. 네, 펜실베니아에 있는 펜시라는 학교에 들어갔는데요. 역시 6개 과목 중에 영어를 빼고 나머지 5개 과목에서 낙제를 하여 예. 학교를 나와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고 집이 있는 뉴욕까지 가는 2박 3일의 여정 동안 만나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 안에 인간들, 다양한 인간 군상들, 그 위선의 세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물론 뭐 공립학교도 나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 좀 부유한 그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들이 다 따로 있잖아요. 네. 뭐 대학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명문고등학교라고 하는 이 공간이 좀 홀든 콜필드와 같은 그런 부르주아 집안의 자제는 당연하게 뭐 들어갈 네. 그런 학교였던 건데 거기에서 이 홀든 콜필드는 계속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로 네. 퇴학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홀든 콜필드가 겪는 어떤 정신적인 방황들이 이 소설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저희가 학교라는 공간이 나오는 소설 이야기한다고 했는데요. 이 호밀바테 파수꾼에서는 그 분명히 이 콜필드가 다니는 그 학교가 기숙사의 네. 모습이 뭐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소설 전체를 보면 많은 분량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밀바테 파수꾼을 떠올리면 그 학교, 보딩스쿨이라는 기숙학교라는 이미지가 왜 그렇게 강하게 내리누르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그 홀든 콜필드가 계속해서 떠올리는 사람들의 그 면면이 자기 동급생들입니다. 그래서 얘는 속물이야라고 하면서 얘는 입냄새 나고 얘는 자기 자랑만 해 이러면서 계속 그 자기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데 그 끌어들이는 그 참조 인물들이 자기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학교에서 만난 그리고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10대 소년이 성인과 어떤 교감, 대화 이런 것들을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학교죠. 선생님과 네네, 그렇죠. 학생의 관계로 만난 그 선생님들, 교사로 때로는 존경하는 선생님도 있고요. 예. 때로는 정말 속물 같다고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사도 있고요. 그런 첫 번째 만나는 바깥 세계의 어른이 교사라는 측면에서도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교사라고 했을 때 지금 홀든 콜필드는 그러니까 한 대략 3명 정도의 네, 선생님. 교사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교장, 네, 펜시 고등학교의 그 교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잘 사는 집안에 부모들이 왔을 때만
친절하고 인사를 하는 네. 그 교장의 어떤 위선에 대해서 네. 통렬하게 비판을 하고요. 또 그 외에 어떤 국어 선생들, 네.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영어 영어 선생님이죠. 네. 영어 선생님들의 잉글리시 티처. 자기와의 어떤 그 일화들을 계속 서술하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 콜든 콜필드는 뭐 문학의 재능이 있는 학생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국어 선생님, 잉글리시 티처들이 좀 어떤 애정을 가지고 예, 문학의 재능이 있지만 이렇게 삐딱한 이 제자를 예.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교화해 보고자 하는 그런 대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어떤 과목을 제가 뭐 옹호하거나 제가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그 인문사회계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좀 그 학생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특히 문학 선생님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자기도 좀 그런 방황을 하셨던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자기도 역시 똑같은 그런 고민들을 거쳐왔던 사람으로서 어떻게든 좀 도움을 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평론가님이 문학에 관심이 많은 소년이고 인문사회계의 소년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혹시 물리 선생님들은 물리의 특수한 재능을 보이는 삐딱한 소년에게 네, 그럴 수 있죠. 특별한 애정을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영화로 따지면 구딜 헌팅 같은 그쵸, 경우에 수학의 예. 천재인 그 수학 그 교수가 예. 그에게 가지는 그러니까 정말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음에도 네. 불구하고 좀 막 사는 네. 약간 사회 부적응의 그런 학생을 끌어안는 네. 그런 내용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비행기에서 그 여행 갔다 오다가 비행기에 그게 있더라고요. 구딜 헌팅이. 예. 근데 고전 영화 목록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제 고전이군요. 네. 그래서 진짜 봤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그 개봉했을 때 보고 다시 봤는데 예전에 봤을 때는 정말 맷 데이먼, 윌 헌팅에게 당연히 감정이입을 해서 봤거든요. 네. 그리고 또 혹은 그녀의 여자친구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봤어요. 저런 남자 만나면 진짜 마음고생인데 막 이러면서 그래도 저 마음을 어떡할 거야 전화기 앞에서 저 나쁜 남자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네. 저의 20살에는.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요. 그 MIT 공대의 교수님에게 어찌나 감정이입이 되던지. 천재는 저는 뭐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어떤 분야를 전공하고 되게 열심히 꾸역꾸역 해나가고 있는데 정말 그 분야에 천재를 발견하고 원석. 근데 그는 여기 관심이 없어. 그럴 때 이 교수가 느끼는 로빈 윌리엄스 말고 또 다른 한 명의 그 MIT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가 느끼는 그 자괴감과 열등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 수학의 세계에 들어오게 하려는 그 몸부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구딜 헌팅이 이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어른들, 중년을 맞이한 이 어른들 관점에서의 또 다른 성장 서사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분들도 네. 역시 물론 학생들보다는 그 사회 경험을 훨씬 더 많이 하시고 또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지만 그분들 역시 여전히 흔들리고 네. 불투명한 존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좀 이렇게 어려운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내 사람들에게 그때 모습이 어떤 부분 투영되어 있는 그들을 보면 내 그때가 떠오르는 거죠. 안쓰러워서 좀 더 그렇기도 보듬어 주려고 하고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홀든 콜필드가 처음부터까지 계속 세상에 불만이잖아요. 저희가 뭐 원서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원서로 읽으면 아마 계속 슬랭을 뱉으면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많이 등장하는 갓댐 단어가 막 이런 정도는 그래서 뭐 번역서에는 쉿 막 이런 건 막 했을 것 같아요. 엿 먹어라 뭐 네.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순화돼요. 그게 뭐 영어로 하면 F 그쵸? 키워드죠. 네. 그게 FUCK 이제, 네. 네.
근데 이게 그렇게 들으면 바로 이게 정말 1인칭 화법을 번역했을 때 문제인데요. 그렇게 바로 들으면 정말 샥샥 귀에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FUCK, 뭐, 갓댐 이런 걸로 그냥 우리식의 그 속어의 욕으로 개 XX, 뭐, 지읒 키워드 이렇게 했으면 네. 굉장히 뭐 네. 순화시켜서 말씀하시는데요, 잠깐. 방송이잖아요. 네. 네. 그랬을 것 같은, 더 확 와닿았을 것 같은데, 이거 만약 한국 천명관 이런 버전으로 쓰면 바로바로 와 닿았겠죠. 근데 이거를, 그 번역자의 그 버전으로 엿 먹어라, 막 이러니까, 그게 딱 와닿진 않는 문제가 있어요. 아마 이 번역이 또 새로 뭐 개혁이 된다고 하면 또 그렇게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그렇게 고치는 편이 요즘의 그 관점에 훨씬 더 부합하는 네. 번역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된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홀든이 계속 그렇게 막 이렇게 되게 비아냥거리고 냉소적으로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말을 내뱉는데요. 그 다른 부분은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때는 그런데 선생님들이 정말 꼰대처럼 말하죠. 그리고 그렇게 구시기도 해요. 호미오파티 파수꾼의 선생님들이 다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때는 꼭 뭐 왜 그러니 선생님들의 그래도 진심을 좀 봐줘. 막 저도 모르게 아니 근데 저는 한때 네. 저 교사를 교사를 지망했던 꿈꾸셨잖아요. 네.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호밀밭의 파수꾼은 2001년에 샀거든요. 네.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네. 저 그때 홀든콜필드에 엄청 감정이입해서 읽었거든요. 선생들 학교는 다 막 막 이러면서 네. 아이 막 나와버려 막 이러면서 야. 네. 아이, 뒤집어 엎고 싶다 막 네, 이런 딱 그 나이였으니까. 생각을 마음에 막 품고 있었는데 네. 지금 방송 이제 준비하면서 다시 다시. 읽었는데 홀든콜필드가 너무 좀 지나친데?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했어요. 선생님이 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선생님도 되게 나약한 인간인 거야 막 이런. 선생님들한테 너무 심하게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야 선생님들 나름 힘들거든. 막 이렇게. 나름 네가 공부를 안 한 건 맞잖아. 막 이런데. 그래서 네, 저희 이제 기성세대 꼰대가 되었나 봐요. 반성. 독서라는 것이 네. 전 이런 그 고전들을 읽으면 드는 생각이 정말 읽는 나이대에 따라서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읽히는지 네. 다시 한번 통절한 그런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소설에 보면 19페이지인데요. 인생은 시합이지. 맞아. 인생이란 규칙에 따라야 하는 운동 경기와 같단다.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예 선생님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홀든 콜필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사실 뭐 인생이 시합이라는 규정에 대해서 전 딱히 부정하진 않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반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규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밑에 이제 홀든 콜필드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시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시합은 무슨? 만약 잘난 놈들 축에 끼어 있다면 그때는 시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나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측에 끼게 된다면 잘난 놈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편에 서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시합이 되겠는가? 아니 그런 시합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홀필드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 콜필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네 말은 틀렸어라고 저는 반박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뭐 앞에서 예 그렇습니다 할 것까지 있니? 막 이런 그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콜필드 이거 우리 반 학생이었으면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학생 기록부 네. 어떻게 쓸까? 막 이렇게 그렇군요. 고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뭐 여기 나오는 학교나 교사가 다 정말 그 세상에 있는 학교나 교사, 특정한 학교나 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제도, 그렇죠. 제도 사회에 대한 어떤 은유겠죠. 네, 알레고리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읽는다면 선생님들 분노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한테도 또 다른 차원의 학교가 있죠. 저희 이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PD님이 학교를 졸업하면 덕
더 큰 학교, 더 큰 학교로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사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럴 때 학교라는 말은 어쩌면 감옥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무언가를 우리가 계속 통제받고, 그 제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 공간, 네.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공간. 만약 벗어난다면 그것은 제적과 퇴학이라는 이름으로, 퇴출이라는 이름이죠. 그렇죠. 그래서 방해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공간이죠. 뭐 되게 식상한 얘기지만 학교, 감옥, 병원이 똑같은 메커니즘이라고 네. 계속 지적을 하잖아요. 뭐 푸코 같은 학자는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저의 뭐 자기 반성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왜 이렇게 가방끈이 계속 길어지는 삶을 택했을까?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학평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문학평론을 계속 쓴다고 하지만 꼭 어떤 박사학위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뭐 학사를 졸업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분도 실제로 계시잖아요. 계시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왜 계속 학교를 택하려고 할까? 어떻게 보면 그 학교 바깥에 더 큰 학교로 나가기가 두려워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또 요즘 들어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으로 진학하는 것을 잠깐 보류한 것도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었던 이유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박사 과정을 졸업하면 뭔가 있을 거야. 뭔가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계속 저기 보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걸음을 좀 멈춰봤습니다. 더 큰 학교와 감옥이 무서워서 지금 그나마 좀 이제 몇 년 복역해서 그렇죠. 익숙해진 학교와 감옥에 좀 유예를 택하는 예. 네, 그런 방식들. 그래서 홀든 콜필드가 학교 밖으로 나옵니다. 물론 쫓겨나는 거지만 어느 면에서는 자발성도 있죠. 그러니까 원래 홀든 콜필드가 이 학교를 나오기로 한 예정된 날짜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네. 나오는 거였는데 콜필드는 아니 내가 그때까지 왜 기다려? 난 어차피 싫은데. 아니 어차피 퇴학인데 뭐 이러고 미리 나와버린 돈도 거야. 있는데. 네. 그러면서 그 16세 소년인데 마치 또 키도 크고 머리에 새치도 많다는 이유로 키가요 185cm입니다. 네. 17살인데 이렇게 비굴이잖아요. 부럽는데. 네. 그래서 마치 누가 너 몇 살이야? 이러면 저 새치가 안 보이시나요? 이러면서 어른인 척하면서 이 세상 밖으로 어쩌면 등을 떠밀리기 전에 미리 밖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흘간의 여정을 시작을 하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명의 인물들을 세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가 만나는 인물들은 뭐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속물입니다. 네. 아니 예외 없이 다 속물들을 다 만나요. 근데 그건 콜필드가 얘기하는 그 관점에 의한 속물이고요. 정말 그 사람들이 또 그런지는 또 따져봐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술집에 가서 그 술집에 뭐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손님들 뭐 호텔에 가서는 호텔 종업원들 뭐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콜필드는 학교 내에서의 속물들이 싫어서 뛰쳐나왔는데 그 학교 바깥에도 역시 더 똑같은 거대한, 인물들. 네, 더 거대하고 더 칠한, 네, 그런 속물들로 넘쳐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제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를 등 떠밀어서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없구나. 그리고 나는 제적당할 수도 없구나. 이곳에서는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렇다면 선택은 오직 한 가지뿐인 거죠. 나 역시 속물이 되는 방법. 예, 그래서 적당히 무뎌지는 방법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을 콜필드는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겠다는 꿈인 것 같아요. 예, 이 책의 표제기도 하죠. 호밀밭의 파수꾼. 네. 어떤 네. 예,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 부분을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호밀밭의 파수꾼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그
어린 여동생, 아직은 순수한, 어쩌면 이 소설에서 유일하게 속물이 아닌 그 피비죠. 피비와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피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이였다.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난 지금도 좋아. 지금 이 시간 같은 거 말이야. 너하고 여기서 얘기하고. 그런 건 실제라고 할 수 없잖아. 실제라고 할 수 있어. 분명히 그래. 어째서 아니라고 하는 거니? 정말 사람들은 실제적인 걸 실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정말 환장하겠다. 그렇게 욕 좀 하지 마. 좋아. 그럼 다른 걸 말해줘. 앞으로 뭐가 되고 싶은 건지 말이야. 예를 들면 과학자나 변호사 같은 거. 과학자는 못 될 것 같다. 과학은 정말 못하니까. 그럼 아빠 같은 변호사는? 변호사는 괜찮지만 그렇게 썩 끌리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준다거나 하는 일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변호사가 되면 그럴 수만은 없게 되거든. 일단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몰려다니면서 골프를 치거나 브릿지를 해야만 해. 좋은 차를 사거나 마티니를 마시면서 명사인 척하는 그런 짓들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면 정말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한 건지 아니면 굉장한 변호사가 되겠다고 그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게 된다는 거지. 말하자면 재판이 끝나고 법정에서 나올 때 신문기자니 뭐니 하는 사람들한테 잔뜩 둘러싸여 환호를 받는 삼류 영화의 주인공처럼 되는 거 말이야. 그렇게 되면 자기가 엉터리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니? 그게 문제라는 거지. 피비가 내 말을 알아듣고 이해했는지는 의심스러웠다. 아직 어린아이였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는 있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렇게 나쁠 건 없다. 아빠가 오빠를 죽일 거야. 분명히 죽일 거라고 피비가 말했다. 그렇지만 난 그 애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다른 생각, 아니 미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알고 싶어?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말해줄까? 만약 내가 그놈의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다면 말이야. 뭔데? 말 좀 곱게 하라니까. 너 호밀밭을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는다면 이라는 노래 알지? 내가 되고 싶은 건 그 노래는 호밀밭을 걸어오는 누군가와 만난다면이야. 피비가 말했다. 그건 시야. 로버트 번스가 쓴 거잖아. 로버트 번스의 시라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어. 그렇지만 피비가 옳았다. 호밀밭을 걸어오는 누군가와 만난다면 이 맞다. 사실 난 그 시를 잘 모르고 있었다. 내가 잡는다면으로 잘못 알고 있었나 봐. 나는 말을 이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나는 늘 넓은 호밀밭에서 꼬마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 어린애들만 수천 명이 있을 뿐 주위에 어른이라고는 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난 아득한 절벽 옆에 서 있어. 내가 할 일은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재빨리 붙잡아주는 거야. 애들이란 앞뒤 생각 없이 마구 달리는 법이니까 말이야. 그럴 때 어딘가에서 내가 나타나서는 꼬마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거지. 온종일 그 일만 하는 거야. 말하자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나 할까. 바보 같은 얘기라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정말 내가 되고 싶은 건 그거야. 바보 같겠지만 말이야. 한참 동안 피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뭔가 말을 하는가 싶더니 또 아빠가 오빠를 죽일 거야 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날 죽여도 괜찮아. 그러고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이 홀든 콜필드가 이해가 되죠. 네, 사실 되게 중요한 직업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호밀밭의 파수꾼이. 네. 장래 희망이 호밀밭의 파수꾼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담임 선생인데 우리 반 학생 중에 너 뭐가 되고 싶니? 저는 놀이공원에 파수꾼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이 넘어지면 뭐 잡아 일으켜 세워주거나 뭐 무서운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전 격려해 줄 것 같아요. 네.
그래, 네가 호밀밭의 파수꾼을 읽었구나 이러면서 네. 어떻게 보면 다 실용적인 무엇인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세상에서 콜든 콜필드는 굉장히 예외적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선택에 대해서 너는 왜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지 않니? 라고 비난하는 건 좀 온당한 비판 같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이 선의는 정말 이 일 잘 하는데 저는 이게 그 미국인들이 여기 굉장히 열광하잖아요. 특히. 근데 그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 누가 누구에게 누구는 어린 아이들이고 그 누구는 양떼고 누구는 목동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가 파수꾼이 되겠다 하면 파수꾼이 되는 건가? 나머지 애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아이들인가? 라는 생각이 삐딱한 저는 네, 그런 이미 생각을 홀든 콜필드가 잠깐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네. 그 가치가 네. 팍스 아메리칸. 이야, 대단하신데요, 작가님?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때가 그렇지 않았, 아직은 그렇지만 네. 그 미국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이 세계 혹은 지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다른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내가 파수꾼이 되어서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이게 챌린저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런 가치 역시 조금 맞아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홀든 콜필드는 사실 세속적인 질서로부터 탈출하려는 사람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야기하는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것, 그 체계, 그건 역시 또 하나의 제도인 그것 거죠. 그것 자체가 이미 누군가는 지켜줘야 할 대상으로 상정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아직 영혼이 순수한 어린아이들은 그러나 중요한 말이 있죠. 아직 철 모르고 이렇게 뛰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절벽에서 누군가는 그거를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잡아줘야 된다는 건데 네가 왜? 누가 너에게 그걸 사명을 부여했는데? 라는 질문 해볼 수 있죠. 그게 미국인가? 네. 죄송합니다. 굉장한 뭐랄까 아니 그러니까 작가님의 그 말씀이 아예 근거가 없는 그런 말씀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나의 어떤 그 알레고리를 그래서 제가 이게 약간 읽으신 계속 거니까. 불편했었나 봐요. 읽으면서 저는 왜 지켜준다는 거지? 예. 그래서 제가 호밀밭의 파수꾼보다 제케로하기 좋다라고 말할 때 다 같이 망해보자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네, 어떤 거대하고 그런 이 제도, 학교 같은 이 제도를 떠나서 또 하나의 질서를, 평화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처음에 의도는 선할 수 있었겠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호밀밭과 파수꾼은 어떤 모습이 될까? 왜 그것에 대한 성찰은 없을까? 그러니까 하는 지점이죠. 이게 약간 저는 제목이 주는 뉘앙스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파수꾼이라는 건 지킨다는 뜻이잖아요. 네, 더 캐쳐죠. 예, 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 책의 원제는 더 캐처인 더 라이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캐처라는 뜻이 여기서도 방금 읽으신 부분에 나오지만 잡는다라는 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구에서 왜 투수는 그쵸. 피처라고 하고 포수는 캐처라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붙잡아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파수꾼이라고 네,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나오다 보니까 보호자 네, 그런 라는 느낌이 인식이 더 강할 수도 강하게 있어요. 느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붙잡아준다는 건 완전히 지킨다기보다는 어떤 아이들이 직면할 위기로부터 최소한의 스파이더맨도 붙잡아줘요. 마블 영웅들로 지금 그치만 그들의 내면도 힘들고 복잡하죠. 네. 그렇죠. 그런 히어로들도. 그렇죠. 예, 호밀밭의 파수꾼. 저는 근데 이제껏 사실 호밀밭의 파수꾼에 대해서 꽤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이 선택에 대해서 이런 식의 해석을 하신 건 작가님이 처음이세요. 그래요. 근데 놀랍네요. 저는 이게 그래서 호밀밭의 파수꾼이 어떤 미국적인 영웅들, 슈퍼히어로들의
항상 전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슈퍼히어로가 되려면. 그래서 배트맨이나 스파이더맨 같은 어두운 전사가 있고 이들의 내면은 굉장히 프레자일하고 예민하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 전사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홀버트 파스쿠는. 배트맨, 네. 스파이더맨 이전에. 이미 그러니까 슈퍼맨과는 되기 완전히 전, 다르지만. 네, 슈퍼맨과는 다른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영혼을 가졌고 내면은 굉장히 어둡고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이 연약한 어린이를 살리기 위해 세상을 나 아니면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나서는 그 파수꾼의 자세. 근데 그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파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사람들은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싶어요.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작가 셀린저가 은는 히어로가 되는 길을 택하지 않고 은둔의 길을 택했잖아요. 네. 네, 그것과 뭔가 절묘한 아이러니가 있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저는 홀든 콜필드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도 좀 그 작가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지어서 얘기할 게 좀 있는데요. 홀든 콜필드가 16살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청소년이. 네. 근데 그가 지향하는 세계는요. 그 청소년 이전의 세계, 훨씬 더 순수한 유년기, 동심의 세계예요. 피비의 세계죠. 그렇죠. 피비와 엘리의 세계죠. 그런 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피비와 엘리는 아주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홀든 콜필드가 계속 속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른들이에요. 네. 예. 근데 그 피비와 엘리는 얘네들은 정말 완전히 그 천사로 네, 묘사가 돼 있거든요. 순수성의 결정체. 고갱이. 고갱이. 네.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홀든 콜필드가 정물화에 대해서 매혹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맞아요. 고정되어 네네. 있는 것들, 변하지 않는 것들에 네. 대해서 굉장한 매혹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변하는 건 우리인데 나는 뭔가 어떤 변하지 않는 세계를 계속 갈망한다. 그것이 아이들의 세계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가능한 욕망이고 또 위험한 그럼요. 것이기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또 아이들은 그렇게 순수하지 순수의 결정체가 만도 아니랍니다. 않고요. 네. 그러니까 피비가 오빠가 보기에는 되게 착하고 뭐 예쁜 동생 같지만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맞아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다른 애들 맨날 때리고 다니는지.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프레임도 굉장히 홀든 콜필드의 폭력적인 프레임이라는 네, 거죠. 그렇죠. 위험하다니까요. 그리고 뭐 작가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셀린저가 이 1940년대 후반부터 네. 선불교 사상에 심취합니다. 역시. 예. 그러니까 당시 미국의 그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데 정신적으로는 이제 전쟁 후에 공허한 상태가 지속되잖아요. 그게 그 동양의 젠이라고 해서 네. 그게 막 유입이 돼요. 굉장히 힙한 거였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뉴욕의 젊은 부르주아들이 받아들이는. 셀린저는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그의 작품을 이제 선과 관련지어서 분석한 논문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가만 보면 이 홀든 콜필드가 상정하는 그 아이의 그 무심한 상태, 무구의 상태. 그렇죠. 순진 무구의 상태야말로 선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욕망에 치면되지 않은 네. 순수한 자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그 셀린저의 선불교의 매혹과 홀든 콜필드의 동심의 매혹이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것도 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그 파수꾼 이거에 대한 얘기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희 호밀밭의 파수꾼을 그냥 그 필수 도서 목록에 들어있는 죽어있는 책이 아니라 지금에도 역시 함께 토론하며 읽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텍스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막 욕하고 마지막에 덮어.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저 홀든 콜필드를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진짜 이상한데 네. 저 작가 이상이 떠올랐어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작가 이상이 요설을 뱉는다는 면에서? 아니요. 네. 그 작가 이상 뭐이 원래 본명이 김혜경이잖아요. 혜경. 예, 김혜경인데 여동생이 있습니다. 아. 오키. 네네네. 근데 이 오키가요. 이상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오빠 김혜경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젊은 그 원래 당시에는 되게 좀 엄하기도 했고 그런데 자유 연애를 하면서 도망을 쳐버려요. 집에서. 남매가 비슷하네요. 네. 근데 이상이 되게 간곡한 편지를 씁니다. 너 이러면 안 된다. 원래 자기가 놀던 오빠들이 여동생한테 딸한테 더 엄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이 홀든콜필도 똑같아요. 그 자기가 서부로 떠난다고 하니까 가방 들고 따라오는. 가방 들고 피비가 따라온다고 하니까 말리잖아. 너 이러면 안 돼. 너 어디 집으로 가려고 가. 그래. 뜯어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 작가 이상, 그러니까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자연인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뭔가 모든 속박으로부터 계속 그 분열하는 그 자를 이상이라는 캐릭터로 네. 창조한 거죠. 그러니까 작가 이상은 어떻게 보면 김혜경의 가면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착한 오빠, 엄한 오빠로서 존재하는 김혜경과 계속 분열하는 지식인으로서의 그 이상이 저는 이 콜든 콜필드 네. 안에서 자꾸 겹쳐 보여서 그러네요. 흥미롭네요. 희한하게 보이더라고요. 네. 정말 많은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캐로하기 더 좋잖아요. 그건 다시 한번 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근데 이제 정말 오랜만에 저도 독서를 했어요. 다시 읽었어요. 근데 초반에 제가 계속 카톡으로 저도 징징, 평론가님도 징징이에요. 왜 이렇게 안 읽히나요? 옛날엔 안 이랬는데 막 이랬거든요. 근데 뒤로 갈수록 중반부를 넘으니까 그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막 파편적으로 이어지던 에피소드들이 뒤에서 이제 그 어떤 맥락을 이렇게 딱 이렇게 이루면서 결집해 가면서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느낌을 강하게 받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오래 살아남는 고전은 고전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저는 뒤로 갈수록 훨씬 더 좋아요. 네. 네. 크리스마스를 향해 가는 이야기이기도 네. 하거든요. 그 마지막에 그 회전목마를 타는 장면이 사실은 네. 이 호밀바테 파수꾼의 결정적인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그 선으로 전진하는 그 모든 인생의 어떤 소설의 서사에서 이 회전목마는 유일하게 원환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또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뒤에 이 봉합하는, 앞에 펼쳐놓은 것들을 절묘하게 매듭질하는 이 솜씨가 역시 좋더라고요. 네, 이 피비와 호밀바테 파수꾼의 대화를 나누고 나서 바로 그 선생님에게 고등학교 시절의 은사, 젊은 은사, 그리고 유일하게 자기가 마음을 주었던 엔톨리니 선생님인데 역시 잉글리시 티처죠. 예. 지금은 뉴욕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그 선생님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요. 자기가 호밀바테 파수꾼 이야기를 하고 파수꾼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분이 떠오른 거죠. 자기 인생에 그렇습니다. 그런 잡아줬던 사람, 유일한 사람 같은 그분에게 전화를 걸고 그 집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집에 가서 잠을 청합니다. 그 부부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건을 당하죠. 저는 그러면서 끝나는 부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엔톨리니 선생님을 파수꾼으로 정말 좋은 부부고 그래서 그래 마음껏 떠돌아 다녀봐라. 세상은 넓은 곳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었다면 이 호밀바테 파수꾼은 어쩌면 조금 더 시시한 그럴 수 있죠. 그런 작품으로 끝났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완벽한 어른이 존재하는 거고 홀필드는 그런 어른을 따라 모방하며 살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제시하면서 끝나는 거니까요. 많은 헐리우드 영화들이 이런 방식이죠. 사실은 좋은 많은 영화들이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굿윌 헌팅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뭐 죽은 시인의 사회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그 로빈 윌리엄스 같은 그런 느낌의 선생님이
그것을 우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앤토니 선생님은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인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배반합니다. 그에게 어떤 성추행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명확하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그러진 않아요. 않지만 암시죠, 암시죠. 어쩌면 이 홀필드의 착각일 수도 있고 환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를 하고요. 그런 떠나려는 홀튼에게 바보같이 굴지 마. 넌 정말 이상한 아이야. 라고 그냥 머물러라 여기 이렇게 그렇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상징적으로 읽혔습니다. 네, 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앤톨리니 선생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는데 홀든이 거의 유일하죠. 네, 그렇게 되고 기성세대에 싶은 대해서. 사람이죠. 네. 그리고 닮고 싶은 유일한 실제로 사람.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했을 때도 선생님이 반응하는 건 뭐 정말 꼰대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랬구나 이러면서 되게 네. 잘 받아줍니다. 그리고 앤톨리니 선생님은 정말 그 파수꾼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아이가 쓰러졌을 때 유일하게 그 몸에 자기가 피가 묻는 것 줄도 모르고 그 아이를 업고 네. 이렇게 갔던 사람이 앤톨리니 선생님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희생자의 모습. 그런데 그런 앤톨리니 선생님이 찾아간 날 보니 알코올릭이었던 거죠. 네. 끊임없이 술을 마십니다. 정말 이 앤톨리니 선생의 내면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결국 완벽하게는요. 사람이 정말 인생 힘드시구나 아니고, 이런 생각이 같은 어른으로 드는 사람이죠. 네. 이 사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네. 라는 걸 홀든 콜필드의 관점으로 계속 잡아냅니다. 네. 그 홀든의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또 중요한 모티프 중에 하나는 죽음에 대한 네. 생각들인데요. 엘리의 죽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투신한 동급생 제임스 네네. 캐슬이라는 그 학생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근데 그 제임스 캐슬을 떠올리는 그 순서가 중요한데요. 언제냐면 그 피비가 홀든한테 묻습니다. 오빠는 도대체 진짜 좋아하는 게 뭐야? 라고 물었을 때 홀든은 갑자기 이 제임스 캐슬을 떠올려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그 자신의 어떤 신념을 굽히지 않으려다가 결국 투신한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제 자기가 뭐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죽음이라는 것이 홀든 콜필드의 그 삶에 있어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그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물화된 그리고 그 순간에 그 강렬한 인상이 홀든 콜필드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온당하게, 그러니까 제대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도 되는가? 라는 것을 자문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들이 아파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프지 않는데 홀든 콜필드만 유일하게 아파하는 인물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나는 온전하게 멀쩡하게 살아갈 수 없으리라는 절망을 미리 희망처럼 네네. 예습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홀든은 진짜 그 캐릭터적으로 연구하면 맞아요. 문학사에서 정말 문제적 인물이에요. 네. 진짜 남을 만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캐릭터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네. 정말 어떤 인물들의 원형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홀든의 형이 딥이거든요. 네, TV. 예. 근데 변절해서 할리우드라고 네. 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호밀밭의 파수꾼을 잘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은 전부 디비한테, 형한테 했던 얘기다. 네. 그러니까 이 호밀밭의 파수꾼의 2박 3일 동안 펼쳐지는 얘기는요. 17살이 된 그리고 어느 병원에 있는 홀든이 정신병원에 있는. 네. 홀든이 뭐 병문안을 왔는지 뭐 어쨌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홀든을 찾아온 디비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네. 호밀밭의 파수꾼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1인칭 화자가 홀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작가가 또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작가인 셀린저, DB. DB. 네,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역전되는 거죠. 원래 처음에 이 소설이 시작될 때는 DB라는 작가가 존재하고 네. 홀든은 그 책을 읽는 독자였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형에게 들려줌으로써 그 관계가 역전돼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홀든이 작가가 되고 DB는 그의 청자이자 독자가 되는 건데 사실 이 DB라는 인물은 한 번도 그 육성이 나오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분석한 논문 중에는 DB라는 인물이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D자를 데스 죽음. 그리고 버스를 B로 약자를 해서 죽음과 탄생의 의미로 그러니까 네. 이 형이 나타남으로써 네.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홀든의 네. 그 죽음과 삶의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되게 그 암시도 많이 깔아놔가지고 네. 뭐 확실히 제가 뭐 그렇게 막 동의할 수 있는 해석은 아닙니다만 네, 그런 분석의 차원도 있더라고요. 이 호밀밭의 파수꾼은 정말 이 책 자체보다 이 책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더 흥미로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정말 1980년에 존 레논이 죽었을 때 예. 그 글을 쏘았던 체프먼이 경찰이 잡으러 오기 전까지 호밀밭의 파수꾼을 읽고 있었다고 하죠. 네. 아주 이 책에 되게 크게 경도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잘못 받아들인 거죠. 네. 그가 보기에 이제 존 레논은 더 이상 예. 네. 타파해야 할 기성질서. 그렇죠. 네. 네. 그 세상의 속물들 이었고 본인은 스스로 파수꾼이라고 처단해야 하는 파수꾼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네. 그런 또 뭐 정말 수많은 영화와 수많은 뭐 미국 팝송에서 예. 이 호밀밭의 파수꾼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언급이 되고요. 또 뭐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다른 텍스트들 속에서 변주되어서 재탄생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셀린저가 살아있을 때 호밀밭의 파수꾼을 영화화하자는 제의가 정말 많았는데 다 거절했다 그래요. 네. 홀든 콜필드가 싫어할 것 같다. 네. 이렇게 했는데 진짜 싫어할 것 같아요. 홀든 콜필드가 영화하는 거. 아니 영화를 싫어하기도 하잖아요. 네. 실제 이 네. 캐릭터가요. 맞아요. 헐리우드 가는 형을 막 경멸하는데. 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2010년에 네. 셀린저가 타계했고요. 네. 이제 그 유산을 이제 그 후손들이 관리하게 될 텐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 호밀밭의 파수꾼이 영화되지 않을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0년 버전으로 10년대 버전으로 영화 되려나요? 예. 재밌겠네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셀린저가 워낙 살아있을 때는 자기 표지 디자인도 함부로 못 바꾸게 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예민했는데 네. 이제는 그 유산을 관리하는 것도 그리고 새롭게 창조해내는 것도 후손의 임무가 아닐까. 그러니까 후속 제가 그의 직계 후손이 아니지만 그것을 뭐 조카쯤 되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셔서 아니 뭐 전혀 관련 당황스럽네요. 저 뭐 그렇게 미국과 아무 관련은 없는데 네. 예, 그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큰아버지쯤 되시나 봐요, 셀린저. 셀린저의 뭐 제가 뭐 이 셀린저 가문과 아무 상관없지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독자로서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낭만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학교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저도 학교를 다녔던 사람으로서 졸업한 사람이지만 지금 역시 이 세상이라는 속세라는 큰 학교의 학생 같아요, 아직. 네네. 저 가끔 뭐 어른들이 라디오 프로그램 연결하면
6학년 네, 3반입니다. 5학년 6반이에요. 이러면 뭐야 막 이랬는데 왠지 그 안에 그 유머를 통한 뭔가 삶의 성찰이 녹아 있나 봐요. 근데 진짜 인생은 학교죠. 인생 학교라는 책이 괜히 베스트셀러가 됐겠어요. 인생 수업인가? 그렇죠. 인생 수업. 인생 수업이죠. 네. 근데 학교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공간인지, 어떤 공간이었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저희가 그 첫 번째 책으로는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다음에 나눌 책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갑니다. 네. 미국에서 일본으로. 네. 학교에 대한 소설들을 찾아보니까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많더라고요. 네. 의외로 한국이 더 적어요. 네. 별로 없어요, 한국 소설들. 그 일본이라는 사회가 좀 일본이라는 그 사회 자체가 조금 뭐 그런 일본 사회가 가진 어떤 특징들이 있잖아요. 꽉 짜여진 네네, 어떤 그것이 체계가 있죠. 네, 학교라는 알레고리 안에서 그 네. 사회를 읽기에 좀 더 적합하다고 작가들이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예. 일본이라는 사회야말로 사실은 정말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네. 질서에 순종하고 규율을 잘 따르는 국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심지어 뭐 지진이 났을 때도 막 사람들 뛰고 살아야 되는데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탁착착 막 하는 거 보고 다 놀랐다.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일본인들이 가진 그 반대급부에서의 억압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럼요. 일본이 괜히 야동의 천국이겠어요. 야동이요. 네. 네, 그럼요. 예.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예. 네. 예, 뭐 이건 저희 고품격 교보문고 방송이니까요. 교보문고에 누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냥 그만큼 억압된 네, 그런 욕망들이 많다는 거고요. 그래서 좀 유독 학교에 대한 학교 안의 삶, 또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들, 뭐 이런 이야기들 다룬 소설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 그 중에서 한 권 골라봤습니다. 학교 안에 인간관계에 대한 소설이에요. 네. 그리고 소설도 뭐 유명하지만 얼마 전에 영화가 개봉을 해서 우리 허위평론가를 비롯한 네, 많은 문화 관계자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저희 트위터 타임라인에서 막 한번 돌았어요. 저는 아직 영화 못 봤는데요. 네. 바로 내 친구 기리시마 동아리 활동 그만둔대라는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사히 료라는 작가가 썼고요. 젊은 작가입니다. 1989년생이에요. 네, 89년생 작가예요. 얼마 전에 그 누구라는 작품 저희 잠깐 언급한 적 있는 것 같은데요. 그의 데뷔작입니다. 내 친구 기리시마 동아리 그만둔대가 원제고요. 이것으로 2009년인데요. 거의 20살에 그냥 쓴 거예요. 자기 고등학교 때 경험일 수도 있겠죠. 소설 스바루 신인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설 스바루가 월간지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정말 뭐 우리나라 그런 월간지 좀 꽤 권위 있는 소설만 다루는 그런 월간지예요. 네, 여기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화제가 되었던 이 작품이고 영화화도 되었죠. 네, 이 아사히류의 내 친구 기리시마 동아리 그만둔대라는 책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전 뭐 영화를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면 기리시마는 영화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끝까지 안 나옵니다. 네, 디비처럼 안 나오는군요. 궁금해 죽겠습니다. 네. 누굴까? 내 친구에 대한 풍문으로 들었소에 대한 이야기기도 하고요. 또 저는 이 기리시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제도로서의 학교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그 세상에서 살려면 인간관계에서 어떤 대처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도 학교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공식적인 낮의 학교라는 것이 제도라면 이것은 저녁의 학교,
그쵸. 방과 후의 학교의 세계에 네. 관한 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사실 학교 더 재밌어요. 방과 후. 그쵸. 네. 학교 끝난 후에,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거대한 권력이 사라진 후에 후에 그 학생들끼리의 내부의 어떤 권력과 암투들이 또 존재하거든요. 네, 방과 후의 이야기. 예. 우리 또 이런 이야기 더 좋아합니다. 네, 여기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건강하세요.